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횡설수설하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법입니다. 고구려 다이치 지형 황미수 공김 갈매기나무 발행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은 자주 생긴다. 그러나 필요한 말만 골라 알아듣게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상사가 그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라는 질문을 해올 때 깔끔한 문장으로 한 번에 설명해낼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 부탁을 하거나 지시를 내릴 때 역시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전달하려 해도 자칫하면 어느새 횡설수설하고 있기 일쑤이다. 사실 설명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만은 아니다. 이 책의 저자 고구려 다이치는 말한다. 설명은 센스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을 할 때 주제, 수, 요점 및 결론, 이유, 구체적인 예, 요점 및 결론 반복 등 몇 가지 공식만 유념해도 한층 단순하고 명쾌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귀뜸한다.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 긴장하지 않기만 해도 좋겠다는 이들이라면 저자가 제안하는 쉽게 풀어 말하는 기술에 특히 주목할 만하다. 중언 부언하는 데 쓸데없이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 한참 설명하고 난 뒤에 상사로부터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는 말을 더는 듣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든 저자의 조언은 실용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자, 이제 책사임당과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든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식이 있다. 텐플랩의 법칙. 알기 쉬운 설명을 못하면 기껏 포착한 내용도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지금부터 전달하는 방법의 공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공식을 염두에 두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다. 바로 내가 제창한 전달 방법의 절대 법칙, 텐플랩의 법칙이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나오는 1에서 6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을 한다. 어떤 복잡한 주제라도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1단계, 이야기의 주제를 전달한다. 이야기의 주제를 서두에서부터 전달한다. 지금부터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뭐에 대해 상의하고 싶습니다. 2단계, 하고 싶은 이야기의 수를 전달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인지 전달한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3가지입니다. 포인트는 2가지로 요약됩니다. 3단계, 이야기의 요점, 결론 전달하기.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과 요점을 전달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땡땡입니다. 4단계, 결론이 옳다고 할 수 있는 이유 전달하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엇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다. 5단계, 구체적인 예 들기. 결론을 보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다.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결론이 옳습니다. 6단계, 요점, 결론 반복해서 끝내기. 마지막으로 요점과 결론을 반복한다. 그래서 이번에 전달하라는 내용은 무엇입니다. 이상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공식인 텐플랩의 법칙이다. 각 요소, 주제, 수, 요점 및 결론, 이유, 구체적인 예, 요점 및 결론 반복 등을 영어로 표현하여 각 단어의 머리 글자를 읽은 것이 텐플랩이라는 이름이다. 이 법칙은 어떤 주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전부 담겨 있다. 처음 연습할 때는 이 법칙을 옮겨 적은 메모를 옆에 두고 설명 내용을 적어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몇 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텐플랩의 법칙에 따라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헷갈리는 표현이 오해를 낳는다.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모두 똑같이 이해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애당초 말의 정의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문구를 종종 접한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즉,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히 대화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더 깊이 생각해 상호간의 의사소통이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술자리에서 불만이나 속내를 털어놓는 것을 연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령 사내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향상시키자라는 목표가 세워져도 각각의 직원이 취하는 행동은 달라진다. 여러분이 그룹의 리더인데 경영자로부터 각자가 담당하는 그룹 멤버와 커뮤니케이션을 심화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커뮤니케이션이 대화라고 생각한 A씨는 흡연실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한다. 커뮤니케이션이 상호간의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한 B씨는 부서원들과 개별 면담을 하고 업무에 대한 생각과 장래 목표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커뮤니케이션이 술자리를 통해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라 받아들인 C씨는 연달아서 술자리를 가진다. 하지만 경영자가 의도한 바는 회사의 비전을 그룹 내 확실히 침투시키는 것이었다. 세 명 모두 경영자의 지시를 오해했다. 즉, 세 사람이 독자적인 해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취했던 시간이 헛되이 쓰인 셈이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말이 구체적이지 않아서다.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명확한 말로 설명한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음에 두 가지 규칙을 준수하면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동사,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동사를 사용한다. 형용사와 부사, 모두 숫자로 바꾼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구체적인 동사를 써라. 제대로 해라는 말의 약점.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 중에는 움직임을 뜻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지 않는 표현이 있다. 예를 들어 제대로 하다, 잘 처리하다 같은 말이다. 이런 표현은 비즈니스 대화에서도 자주 쓰인다. 제대로 하다, 잘 처리하다라는 말은 구체적인 행동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제대로 해도 라는 말이 예정대로 납품을 하라는 것인지, 지사에 연락을 하라는 말인지, 재고를 확인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으면 듣는 이가 제대로 움직일 도리가 없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쓸 때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원하는 상태를 확실히 표현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하면 오해의 소지가 줄어든다. 상품은 7월 15일까지 고객에게 전달해 두자. 그 시책이 가장 유효한지 확인해보고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보자. 품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고를 확보해 두자. 잘 처리하다 역시 처리가 의미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자. 만약 고객의 주문이 평소처럼 이루어지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두라는 의미라면 고객의 주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생각해서 실행에 옮기자. 경비가 드는 안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상의해서 이번 주 중으로 진행하자라고 표현하면 지시를 받는 사람도 금방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본인이 생각한 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줘야 스스로도 편하고 매사가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형용사나 부사는 숫자로 바꾸자. 형용사나 부사도 애매하기 쉽다. 형용사나 부사는 모두 숫자로 바꾸어 전달하는 방법을 써보자.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으니 넓은 회의실을 확보해 두길 라고 부하 직원에게 메일로 지시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이 정보만으로는 부하 직원이 당신이 많다라고 한 인원이 몇 명인지 어느 정도의 회의실을 넓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사적인 메일처럼 정확성이 덜 요구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비즈니스 대화를 할 때는 가급적 형용사를 숫자로 바꿔줘야 한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쓰면 부하 직원은 당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것이다. 다음 주에 25명 내외의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으니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을 확보해 두길. 부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내일은 평소보다 일찍 조례를 시작합니다. 참가 인원도 늘었으니 배포 자료를 넉넉히 준비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럼 몇 시까지 조례에 가면 되지? 혹은 배포 자료는 몇 분화 복사를 해야 하는 거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문장을 바꾸면 해야 할 일을 단번에 전달할 수 있다. 내일은 평소보다 10분 일찍 조례를 시작합니다. 또 참가 인원이 늘었으니 배포 자료를 20부 더 준비해 주세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전달될지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자. 연습할수록 정확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공감하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사람마다 대화 방식은 다르다.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대화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해에는 납득의 단계가 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알면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론에 도달할 이유를 모르고는 납득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 경우에는 템플레버 법칙 중 4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 결과가 옳다고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정론으로 설득하려 해도 어렵다. 그러한 상대에게는 기분 좋게 이야기를 듣도록 하는 배려도 중요하다. 유명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감사와 기대로 다가가면 된다라고 했다. 나는 어떤 직원에게 부탁할 때 지시나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봉사정신을 발휘해 주길 부탁한다는 자세로 다가간다. 메일로 무언가를 부탁할 때도 앞머리에 늘 고마워요라는 말부터 쓴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공감이 특히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러한 이들에게는 가급적 거리감을 만들지 않으려 애쓴다. 메일을 쓸 때에도 미소 짓는 표정의 이모티콘, 의미에 붙이면 문장에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물결 표시 등을 많이 사용한다. 메일은 직접 말로 하는 이야기보다는 차가운 인상을 주기 십상이다. 메일로 50 정도의 강도로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에게는 20밖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강도를 0으로 하면 마이너스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화나지 않았는데도 화가 난 것처럼 보이고 기뻐하고 있는데도 차갑게 보일 가능성을 피하고 의도를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그래서 메일을 쓸 때에는 표현의 강도를 일부러 달리할 필요가 있다. 본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에필로그를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일목요연하게 할 것이다. 소통과 관련해 아이들에게 키워주고 싶은 능력은 나라마다 다른 듯하다.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상대방의 기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아이, 이야기를 경청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한다. 미국은 다르다. 미국의 부모들은 보통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아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한다. 일본은 정보의 수신 능력을, 미국은 정보의 발신 능력을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물론 사회 속에서 조성된 희망이 반영된 것이니 무엇이 더 좋다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 정보 수신 이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정보 발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그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둘지는 사회나 조직마다 혹은 개인의 관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크게 생각하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보는 수신자 책임과 전달하는 사람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 책임이라고 보는 발신자 책임으로 나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수신자 책임의 무게가 놓여 있었다. 학교에서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학생 탓으로 여겼다. 기업 내에서도 정보를 받은 사람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고 나도 그런 경험을 해왔다. 물론 정보 수신자에게 전혀 책임이 없지는 않다. 듣는 자세나 집중력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니 말이다. 다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이 제대로 확인을 안 했으니 나쁘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애당초 전제인식 및 공통인식이 있는 경우일 뿐이다. 앞으로는 문화도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취향도 전혀 다른 인재와 교류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앞서 미국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미국처럼 다양한 사람이 사는 사회는 수신자 책임보다는 발신자 책임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내용을 열심히 이해하려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 연수에서도 듣는 자세, 경청 능력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듣기만 해서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정보 수신 능력, 듣고 질문하고 이해하는 능력, 이해를 위한 전제 지식 및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신 능력만으로 해결되는 상황은 과제가 주어지고 주어진 과제에 자신이 홀로 매진하면 되는 경우뿐이다. 수험 공부를 가장 적절한 예로 들 수 있겠다. 되풀이에 이야기하지만 이 수신 능력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정보 발신 능력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싶은 상황도 많다.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학교 교육도 여러 면에서 변화하고는 있지만 정보를 발신하는 능력을 육성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사회인이 변화가 빠른 비즈니스 환경에서 문제를 처리하고 다양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해내며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스스로의 언어로 타인에게 전달하지 못하면 뒤처진다. 나는 그 점에 위기감을 느끼고 이 책을 썼다. 제대로 된 설명 능력을 익히고 사회에서 더 크게 활약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천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에서의 성공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달려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짧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길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난 늘 결론부터 얘기할 것, 3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할 것, 그리고 상대가 궁금해하면 그때 설명할 것, 심플하고 명확하게 얘기할 것, 어려운 말은 쓰지 말고 꼭 써야 한다면 풀어서 설명할 것, 상대의 수준에 맞춰 말할 것 등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그런데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책을 만났다. 보고에 애로를 느끼는 사람, 바쁜 고객을 단숨에 설득하고 싶은 사람, 장황한 말로 상대방을 하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보면 참 좋을 책이다. 상사가 알아듣게 보고하고 싶다면, 후배가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길 원한다면, 했던 말 또 하느라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다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는 말을 더는 듣고 싶지 않다면 이 책을 읽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충분하다. 한 줄로도 거뜬하다. 어떤 이야기로든 알기 쉽게 정리하는 심플한 설명의 공식. 이상은 책사임당이 들려드린 횡설수설하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